1922년 한 사람이 소설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 출간되자마자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금서로 지정됩니다. 이유는 외설. 우체국은 이 책이 실린 잡지를 아예 불태워버렸고 저자는 무려 10수년 동안 조국 아일랜드에서 자기 책을 합법적으로 팔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미국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자 담당 판사는 이렇게 판결문을 씁니다. 이건 외설이 아니라 인류가 문자로 시도한 가장 정직한 실험 중 하나다. 그 소설의 이름은 율리시즈. 그리고 놀랍게도 이 파격적인 현대 소설은 3000년 전 윤먼 시인이 지었다는 어느 서사시의 뼈대를 그대로 훔쳐다 쓴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가 어떻게 20세기 최고의 문제작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크리스토퍼 놀란까지 이 오래된 이야기에 손을 댔는지, 그 3000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서사시, 난해하기로 악명 높은 모더니즘 소설, 거기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까지. 그런데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게 이렇게까지 재미있는 이야기였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셋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 3000년의 시간차를 두고 태어난 이 세 작품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오디세이일까요? 호메로스에게는 일리아스도 있고 후대에는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도 있는데 왜 유독 오디세우스의 귀향 이야기만 3000년 동안 예술가들을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일리아스가 전쟁의 이야기라면 오디세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순간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 존재입니다. 전쟁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의 경험이지만 귀향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서사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이는 늦지 않습니다. 일부 오디세이. 먼저 원작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귀향길이 무려 10년이 걸립니다. 참고로 트로이 전쟁 자체도 10년이었으니 오디세우스는 무려 20년 만에 집에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 여정에서 그는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의 동굴에 갇히고 마녀 키르케에게 부하들이 돼지로 변하게 되는 일을 당하고 지나가는 배를 홀려 죽이는 사이렌의 노래를 듣고도 살아남고 괴물 스킬라와 소용돌이, 카립디스 사이의 좁은 해협을 통과하고 심지어 살아있는 몸으로 저승세계까지 다녀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시련을 이 한 사람이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오디세이가 오디세우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사시 전체 24권 가운데 앞부분 1권부터 4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의 주인공은 아들 텔레마코스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20살 청년이 아버지의 생사도 모른 채 구혼자들에게 시달리는 집을 떠나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성장담이죠. 그리고 이타카에서는 아내 페넬로페가 무려 108명의 구혼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낮에는 시아버지의 수의를 짜고 밤에는 몰래 그것을 다시 풀며 시간을 버는 지략을 발휘합니다. 즉 오디세이는 정확히 세 사람의 이야기로 짜여 있습니다. 떠났다가 돌아오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아들, 그리고 집에서 버티며 기다리는 아내. 이 삼각 구도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 율리시즈에서 이 구조가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재현되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디세이의 서술 방식 자체도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호메로스는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풀어놓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실제로 트로이를 떠나 겪은 모험들은 서사시 중반부에 이르러서야 오디세우스 본인의 입으로 페아키아 사람들 앞에서 회상되는 형식으로 등장합니다. 즉 키클롭스도, 키르케도, 사이렌도 전부 오디세우스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회고하는 액자식 구성인 겁니다. 3000년 전 서사시가 이미 비선형적 시간 구조를 실험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훗날 조이스와 놀란 모두에게 상당한 영감을 줬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2부. 제임스 조이스는 왜 오디세우스를 훔쳤나? 자, 이제 3000년을 건너뛰어 1904년 더블린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오디세이의 서사 골격을 그대로 가져오되 배경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10년에 걸친 지중해 항해를 단 하루로 압축한 겁니다. 정확히는 1904년 6월 16일 단 하루. 지금도 전 세계 조이스 팬들이 매년 6월 16일을 블룸스데이라고 부르며 더블린 거리를 그날의 복장으로 걸어다닐 정도로 유명한 바로 그 하루입니다. 조이스의 오디세우스는 광고 영업사원 레오폴드 블룸입니다. 그는 괴물이 사는 바다 대신 더블린 시내를 하루 종일 걸어다닙니다. 아침에 목욕탕에 가고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신문사 사무실에 들르고 해변에서 젊은 여성을 훔쳐보고 술집에서 반유대주의자와 시비가 붙고 결국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인도 마녀도 사이렌도 문자 그대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이스는 이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오디세이의 구조에 놀랍도록 정교하게 대응시킵니다. 소설의 각 장에는 원래 호메로스 서사시의 에피소드 제목이 하나씩 붙어 있었습니다. 텔레마코스, 메스토르, 프로테우스, 칼립소, 로토파고이, 하데스, 아이올로스, 키크롭스, 사이렌, 나우시카, 키르케, 이타카. 이 제목들은 최종 출간본에서는 삭제됐지만 조이스 본인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와 이른바 리네하테 스키마라는 도표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오늘날 독자들은 이 대응관계를 훤히 꿰고 읽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의 핵심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이스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영웅서사시의 재료는 전쟁터나 괴물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하루 속에도 고스란히 들어있다. 키클롭스의 동굴은 더블린의 한 술집으로, 사이렌의 노래는 술집 안 피아노 반주로, 저승세계로의 여행은 지인의 장례식 참석으로, 오디세우스가 페아키아 공주 나우시카를 만나는 장면은 블룸이 해변에서 거티 맥도웰이라는 소녀를 훔쳐보는 장면으로 치환됩니다. 신화의 스케일은 그대로 유지한 채 무대만 인간의 일상으로 끌어내린 것. 이게 바로 모더니즘 문학이 오디세이에게서 훔쳐온 방식입니다. 금서가 된 오디세이. 유리시즈는 처음에 미국의 한 문예지에 연재되던 중이었는데 나우시카 에피소드, 그러니까 블룸이 해변에서 여성을 훔쳐보는 장면이 문제가 되면서 뉴욕에서 외설 혐의로 기소됩니다. 결국 이 잡지는 발행을 중단당했고 율리시즈는 미국과 영국에서 10수년간 사실상 판매 금지 상태로 묶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정작 조이스의 조국 아일랜드에서는 공식적으로 금서 지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감히 서점에 들여놓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다 1933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존 울시 판사가 이 소설의 수입 금지 소송에서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립니다. 소설 속 성적인 묘사들이 선정성을 노린 게 아니라 인간 정신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포착하려는 문학적 시도의 일부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율리시즈는 비로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출간될 수 있었고 이후 20세기 영문학 최고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굳혀갑니다. 3000년 전 서사시를 재료로 삼은 소설이 법정에서 문학의 자유를 정의하는 역사적 판례를 만들어낸 셈이니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도 없을 겁니다. 3부. 인물 대비로 보는 두 작품. 이제 두 작품의 인물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레오폴드 블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방랑하는 전쟁 영웅이 아내에게 배신당할까 불안해하며 도시를 떠도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 된 겁니다. 흥미로운 건 블룸이 유대인이라는 설정입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사회에서 은근한 이방인 취급을 받는 블룸의 처지는 트로이를 떠나 낯선 바다를 떠돌며 어디서도 완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오디세우스의 이방인성과 정확히 겹칩니다. 오디세우스가 스스로를 아무도 아니다 라는 뜻의 우티스라고 속이며 키클롭스의 눈을 피했듯 블룸 역시 더블린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축소하고 숨기며 하루를 버팁니다. 텔레마코스는 스티븐 디덜러스로 변합니다.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청년.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한 지식인 청년이죠. 실제로 소설의 첫 세 챕터는 통째로 스티븐의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오디세이가 텔레마코스로 문을 여는 것과 완전히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소설 후반부에서 스티븐과 블룸은 각자의 하루를 보내다가 마침내 한 지점에서 마주치는데, 이 만남이야말로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가 마침내 재회하는 오디세이 16권의 정서적 반복입니다. 페넬로페는 블룸의 아내 몰리 블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조이스는 여기서 원작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정숙하게 기다리며 수위를 짜고 풀던 페넬로페와 달리 몰리는 블룸이 외출한 사이 다른 남자와 밀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장은 문장 부호도 거의 없이 몰리의 의식의 흐름만으로 40쪽 넘게 채워지는데, 이 부분이 오늘날까지도 영문학사에서 손꼽히는 독백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조이스는 정숙한 아내라는 고전적 이상을 욕망에 솔직한 현대 여성으로 재해석하면서 페넬로페라는 인물에 억눌려 있던 목소리를 처음으로 온전히 터뜨려준 셈입니다. 그 밖에도 조연들의 대응 관계는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오랜 친구이자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는 조이스의 소설에서 블룸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마부 등 여러 조력자 인물들의 이미지에 흩어져 녹아있고, 오디세우스를 못 알아본 척하며 시험하는 늙은 유모 에우리클레이아의 모티프는 블룸이 하루 동안 마주치는 여러 인물들이 그를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장면들로 반복됩니다. 이렇게 조이스는 오디세이의 주요 인물뿐 아니라 조연급 인물들의 기능까지도 세밀하게 현대 더블린의 인물 군상에 이식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원작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한 문학사상 가장 정교한 리메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부, 의식의 흐름이라는 새로운 항해술. 여기서 잠깐, 조이스가 오디세이에서 정말로 훔쳐온 것이 단순한 줄거리 구조만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조이스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을 통해 오디세우스의 바다 항해를 인간 내면의 항해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괴물 스킬라와 카리티스의 좁은 해협을 목숨을 걸고 통과했다면, 스티븐 디덜러스는 국립도서관에서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한 즉흥 논쟁을 벌이며 지적인 위험을 무릅씁니다. 육체적인 모험이 정신적인 모험으로 정확히 치환된 겁니다. 조이스에게 진짜 괴물은 바다 괴물이 아니라 인간의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회의였던 셈입니다. 특히 소설 후반부 키르케 에피소드에서는 더블린의 유곽이 배경인데, 이 장면은 아예 희곡 대본 형식으로 쓰여서 블룸의 내면에 억눌린 환상과 죄책감이 무대 위 환영처럼 튀어나옵니다. 키르케가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었다면, 조이스의 키르케 에피소드는 블룸 내면의 짐승 같은 욕망과 수치심을 무대에 풀어놓는 셈이죠. 왜 하필 18개의 에피소드인가? 여기서 조이스가 세운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율리시즈는 총 18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에피소드마다 조이스는 문체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떤 장은 신문 헤드라인 형식으로, 어떤 장은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교리문답 형식으로, 어떤 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희곡 대본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심지어 오이 옥슨 of the sun, 그러니까 태양신의 서대 에피소드에서는 영어 문체의 역사를 10의 순으로 통째로 패러디합니다. 고대 영어부터 시작해서 중세 문체를 거쳐 점점 현대적인 산문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거리의 속어와 광고 문구가 뒤섞인 문체로까지 흘러갑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 에피소드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조이스는 인간 언어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태아가 자궁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그대로 겹쳐놓은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패러디가 아니라 형식 자체가 내용이 되는 문학적 고계에 가깝습니다. 오디세이가 하나의 통일된 영음적 문체로 시종일관 밀고 나갔다면, 율리시즈는 정반대로 매 순간 형식을 깨트리며 하나의 하루 속에도 인간 경험의 무한한 층위가 담겨 있다는 걸 증명하려 한 셈입니다. 5부, 크리스토퍼 놀런은 왜 오디세이로 돌아갔나? 자, 이제 세 번째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는 이미 지난 2026년 7월 17일 전 세계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무려 IMAX 70mm 필름으로 전편을 촬영한 놀란 커리어 사상 최대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이죠. 오디세우스 역은 맷 데이먼, 아내 페넬로페 역은 앤 해서웨이, 아들 텔레마코스 역은 톰 홀랜드가 맡았고 여신 아테나 역의 젠데이아, 마녀 키르케 역의 샤를리즈 테론까지 그야말로 초호화 캐스팅입니다. 개봉 첫 주말에만 전 세계에서 2억 6천만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을 올리며 놀란의 전작 오펜하이머의 오프닝 스코어마저 넘어섰습니다. 놀란은 인터스텔라, 인셉션, 테넷처럼 시간과 기억, 정체성을 뒤틀며 다루는데 탁월한 감독이죠. 그런 그가 왜 3000년 전 서사시를 선택했을까요? 사실 답은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조이스의 선택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디세이는 표면적으로는 모험담이지만 본질은 정체성의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여정 내내 자기 이름을 숨기고 거짓 신분을 자처하고 심지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도 곧바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늙은 유모가 발의 흉터를 보고 알아채는 장면, 아내 페넬로페가 부부만 아는 침대의 비밀을 시험삼아 물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남편임을 확신하는 장면처럼 오디세이는 정체성을 겹겹이 감췄다가 마지막에야 벗겨내는 서사입니다. 시간을 뒤틀고 기억의 층위를 파고드는 것이 특기인 놀란의 스타일과 이 정체성 벗기기의 서사는 놀랍도록 궁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놀란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오디세이라는 이야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3000년 전 구전 서사시에서 1922년 모더니즘 소설로, 그리고 다시 21세기 IMAX 스크린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형태를 바꿔가며 살아남는 경우는 인류 문화사 전체를 뒤져봐도 흔치 않습니다. 흥미로운 건 조이스가 오디세이를 축소해서 하루 속에 우겨 넣었다면 놀란은 대형 스크린과 IMAX 필름 카메라를 동원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원작을 두고 한쪽은 안으로, 한쪽은 밖으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밀어붙인 셈이죠. 참고로 놀란 본인도 인터뷰에서 레이 해리하우젠의 고전 특수효과 영화들을 보며 자랐지만 그 신화적 스케일을 대형 스튜디오의 예산과 무게감으로 제대로 구현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이 작품에 도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개봉과 동시에 논쟁도 뒤따랐습니다. 일부 고전학자들은 영화가 원작의 특정 설정과 인물 구성을 각색하며 신화 전통과 다소 어긋난 선택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조이스 역시 100년 전 페넬로페를 정숙한 아내에서 욕망하는 여성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며 원작 훼손이라는 비난을 함께 받았으니까요. 원작을 어떻게 배신하느냐가 오히려 각색자의 진짜 개성을 드러내는 지점일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디세이라는 텍스트가 3000년째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6부 노스토스, 귀향이라는 인류 보편의 서사. 왜 하필 귀향이라는 이야기 구조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힘을 갖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에는 노스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노스텔지어, 즉 향수병입니다. 어원 그대로 풀면 귀향의 고통이라는 뜻이죠. 오디세이는 사실상 이 노스토스라는 감정 하나를 24권 분량으로 풀어낸 서사시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오디세이와 같은 시대에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다른 그리스 영웅들의 귀향 이야기들도 존재했습니다. 아가멤논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내에게 살해당했고 소아야스는 폭풍 속에서 신의 노여움을 사 익사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디세우스의 귀향만이 3000년 동안 살아남아 서구 문학의 원형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영웅들의 귀향은 순식간에 끝나거나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반면 오디세우스의 귀향은 지연되고 방해받고 몇 번이고 좌절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인간이 살면서 겪는 모든 좌절된 목표, 늦어지는 성취, 자꾸만 미뤄지는 재회의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조이스가 왜 이 이야기를 골랐는지, 놀란이 왜 이 이야기를 골랐는지
결국 답은 여기로 수렴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타카를 향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장애물을 넘으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작품, 절망이 아니라 긍정으로 끝난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디세이도 율리시즈도 결말은 놀랍도록 긍정적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구혼자들을 활시압으로 가려낸 뒤 모두 처단하고 페넬로페와 재회하며 서사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율리시즈의 마지막 문장, 몰리블룸의 의식의 흐름 독백은 그래요 라는 단어로 끝을 맺습니다. 원어로는 yes라는 단어가 소설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죠. 20세기 문학에서 손꼽히게 실험적이고 난해한 이 소설이 정작 마지막 순간에는 삶에 대한 긍정, 사랑에 대한 긍정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은 자주 간과됩니다. 조이스 스스로도 이 소설을 삶을 긍정하는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상황과 불안, 자기회의로 가득했던 하루가 결국 그래요 라는 몰리의 목소리로 마무리되는 순간, 독자는 비로소 이 지극히 난해한 소설이 왜 오디세이라는 귀향의 이야기를 뼈대로 삼았는지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상황 끝에는 결국 긍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게 호메로스에서 조이스를 거쳐 논란까지 이어지는 진짜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7부, 새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 정리해보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조이스의 율리시즈, 논란의 오디세이는 형식은 완전히 다르지만 외국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오디세우스에게 그것은 이타카라는 물리적 고향이었고, 블룸에게는 더블린 거리를 걷다 문득 찾아오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영화가 이 오래된 질문을 21세기의 언어로 어떻게 다시 던질지는 스크린 앞에서 직접 확인해야겠죠. 호메로스가 3000년 전에 던진 질문에 조이스는 1922년 더블린에 단 하루로 답했고, 논란은 다시 새로운 화법으로 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디세이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매 시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쓰는, 지금도 살아있는 신화인 셈입니다. 오늘은 오디세이가 3000년의 시간을 건너 어떻게 변주되어 왔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호메로스는 신들의 개입과 괴물들로 가득한 지중해를 무대로 삼아 노스토스, 즉 귀환이라는 인간 보편의 감정을 처음으로 문자에 새겼습니다. 조이스는 그 거대한 신화를 더블린에 단 하루로 압축시켜 평범한 일상 속에도 영웅 서사시급의 깊이가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은 다시 그 이야기를 IMAX 필름이라는 21세기 최대 스케일의 도구로 확장시켜 신화를 스크린 위에서 되살렸습니다. 세 작품 모두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이타카를 향해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로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